코스모스, 칼 세이건, 우주 생명의 부각, 63페이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분은 먼지에서 너희 모두를 창조하셨다. 코란 40장. 모든 철학 사조들 가운데 진화에 관한 이야기야말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 논의가 스콜라 철학의 손발이 묶인 채 천년의 세월을 치르게 지하에서 완전히 죽어 지내야 했다. 그러던 중 다윈이 나타나 고대의 그리스 사상 체계에 새로운 생명의 피를 수혈했으니 비로소 묶였던 손발의 족쇄가 풀려서 오늘에 부활할 수 있었다. 환생한 먼 조상들의 생각이 그동안 인류의 사상계를 지배해오던 그 어떤 법칙들보다 삼라만상의 우주적 질서를 더 잘 표현할 뿐 아니라 그 질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욱더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70여 세대를 이어온 우리 후손들의 고지식한 힘과 줄기찬 맹신 그리고 미신을 오늘의 탓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토머스 헉슬리 1887년. 나는 지금까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아왔던 모든 유기 생물들이 단 하나의 어떤 원시 생물에서 유래했다고 거의 확신한다. 생명의 숨결이 최초로 불어넣어진 그 생물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든 생물들이 비롯됐다고. 이러한 생명관에는 모종의 숭고함이 서려 있어 우리의 행성 지구가 불변의 중력 법칙에 따라 태양 주위를 거듭 도는 동안에 그리도 간단하기만 했던 원시 생물이 긴 진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생물종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그 원시 유기체가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놀라운 생물들로 진화할 수 있었으며 그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 1859년. 태양과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상당 부분이 별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성분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는 하나의 물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수많은 별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원소들이 다름 아닌 행성 지구에서의 생명 현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수소, 나트륨, 마그네슘, 철 등이라니. 물질 공동체의 신비함에 우리는 그저 놀라기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밝게 빛나는 저 별들도 우리의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별 하나하나도 우리 태양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의 권속을 거느릴 것이며 중심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 권속들에게 적정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저들을 생명이 서식할 터전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겠는가. 윌리엄 허긴스 1865년. 지구 밖의 세계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외계에 생명이 살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 것이며 또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지상의 생물들은 모두 유기화합물, 즉 탄소 원자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복잡한 미세 구조의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구에도 한때 메마르고 황량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구는 지금 생물들로 온통 넘쳐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 생물이 없었던 시기의 어느 날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 분자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은
그 분자들에게서 어떻게 비롯될 수 있었을까? 이 최초의 유기생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같이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의 생물로 진화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원초의 생명이 진화하여 어느 때부터인가 인식 기능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제는 스스로의 기원을 탐구할 수 있게 되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단 말인가? 다른 별들 주위를 돌고 있을 수많은 외계 행성들에도 생명이 살고 있을까? 만일 살고 있다면 외계 생명도 지구에서처럼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물일까? 외계 생명은 지구 생명과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을까? 아니면 그곳 환경에 적응하느라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를까? 또 다른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구 생명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고 외계 생물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은 실은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의 방편이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다. 별들 사이의 광대한 암흑 속에는 기체, 티끌, 그리고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성간구름, 즉 성간운이 떠돌아다닌다. 성간운을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하면 그 안에서 수십 가지의 유기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성간운에 유기분자가 풍부하다는 사실은 생물의 기본 물질이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하나의 우주적 필연인 것이다. 은하수 은하에 있을 수십억 개의 행성들 중에는 생명이 발붙일 수 없는 곳도 있을 것이다. 생명이 발생했다가 모두 죽어버린 곳도 있겠고, 혹은 매우 간단한 형태에서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한 곳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외계 행성들 중에는 지구보다 더 발달된 고도의 지성을 소유한 존재들이 지구 문명보다 훨씬 앞선 과학기술과 문화의 꽃을 피워낸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구가 생명의 발생과 서식에 있어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이며 지구인들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냐고 감탄하는 소리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듣게 된다. 적절하게 유지되는 온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의 존재, 산소를 충분히 포함한 대기권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들이 지구에 완벽하게 갖추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성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구의 자연 환경이 인류에게 훌륭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모든 생물들이 지상에서 태어나서 바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초기 생물들 중에서 지구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종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다행히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유기물의 후손이다.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진화하고 적응해서 살아남은 물질들은 또한 자기네 환경을 극찬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같은 유기화학적 원리가 지상의 생물들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진화의 코드를 통해서 변신해 왔다. 따라서 지구의 생물학은 철저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구 생물에게는 단 한 가지의 생물학만으로 충분하다. 생물학을 음악에 비유해 볼 때 지구 생물학은 단성부, 단일 주제 형식의 음악만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수천 광년 떨어진 저 먼 곳의 생명은 우리에게 어떤 형식의 음악을 들려줄 준비를 해놓고 있을까 무척 궁금하다. 풀필이 하나로 연주되는 지구 생명의 이 외로운 음악 하나가 우리가 우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음악일까? 우주 생물이 들려줄 음악은 외로운 풀필이 소리가 아니라 푸가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우주 음악에서 화음과 불협화음이 교차하는 다성부 대위법 양식의 둔주곡을 기대한다. 10억 개의 성부로 이루어진 은하 생명의 푸가를 듣는다면 지구의 생물학자들은 그 화려함과 장엄함에 정신을 잃고 말 것이다. 지구 생명이 들려주는 음악 중에서 짤막한 한 토막을 소개해 보겠다. 1185년 일본의 천황은 안토쿠라는 이름의 7살 소년이었다. 그는 헤이케 사무라이 일파의 명목상 지도자였다. 당시 헤이카파는 숙적 겐지파와 오랫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오던 중이었다. 이 두 파의 사무라이들은 서로 자신들이 조상이 더 위대함으로 천황의 자리는 자기네가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웠다. 둘의 좌우물 겨룰 운명의 해전이 1185년 4월 24일 일본의 내해 단노우라에서 벌어졌다. 이때 안토쿠 천황도 전함에 타고 있었다. 헤이케파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전략 면에서도 겐지파에 비해 처지는 편이었다. 이 해전에서 헤이케파 병사들이 수없이 전사했다.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병사들도 나중에 바다에 몸을 던져 집단 자살했다. 천황의 할머니 니이는 천황과 자신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그 다음의 상황은 헤이케 이야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해 황제는 7살이었는데 나이에 비해 무척 조숙했다. 그는 매우 예쁘게 생겨서 얼굴에서부터 밝은 광채가 바라는 듯 했다. 검은 머리카락을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린 어린 천황은 겁에 질려 한껏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 니에게 물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나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린 천황을 향해 몸을 돌리고 그를 달랬다. 그러면서 비둘기 색깔 관복에 그의 긴 머리카락을 묶어주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어린 천황은 작고 예쁘장한 두 손을 한데 모았다. 먼저 동쪽에 있는 이세 신궁의 작별을 고하고 서쪽으로 돌아서서 나무아비 타부를 반복해서 읊었다. 니는 우리의 황도는 바다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 두 팔로 어린 천황을 꼭 껴안은 채 출렁이는 파도 밑으로 가라앉았다. 헤이케 함대는 전멸당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곤 여자 42명 뿐이었다. 이들은 원래 궁중의 신하였는데 그 후 전쟁터 근처에 살던 어부들에게 몸을 팔면서 살아야 했다. 그러는 동안 헤이케파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시녀와 어촌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은 단노우라 해전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이 축제는 오늘날에도 매년 4월 24일에 거행된다. 축제일이 되면 자신을 헤이케 사무라이의 후손이라 생각하는 어민들은 대마로 만든 옷을 입고 검은 머리 덮개를 쓰고 물에 빠져 죽은 천황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아카마 신궁으로 행진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단노우라 해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재현하는 연극을 관람하기도 한다.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사무라이 유령들이 바닷물을 퍼내느라 헛수고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그들은 지금도 바다에서 피와 패배와 굴욕을 씻어내려고 그런다는 것이다. 어부들 사이에 구전되는 전설에 따르면 헤이케의 사무라이들은 개가 되어 지금도 일본 내해 단노우라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되는 개의 등딱지에는 기이한 무늬가 잡혀 있는데 그 무늬는 섬뜩하리만큼 사무라이의 얼굴을 빼어 닮았다. 어부들은 이런 개가 잡히면 단노우라 해전의 비극을 기리는 뜻에서 먹지 않고 다시 바다로 놓아준다고 한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제공한다. 어떻게 무사의 얼굴이 개의 등딱지에 새겨질 수 있었을까? 답은 아마도 인간이 개의 등딱지에 그 얼굴을 새겨놓았다 일 것이다. 개의 등딱지 형태는 유전된다. 그러나 인간처럼 개들에게도 여러 유전 계통이 있게 마련이다. 우연하게 이 개의 먼 조상 가운데 아주 희미하지만 인간의 얼굴과 유사한 형태의 등딱지를 가진 것이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어부들은 단노우라 해전 이전에도 그렇게 생긴 개를 먹는다는 생각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 개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냄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의 바퀴를 특정 방향으로 돌렸던 것이다. 평범한 모양의 등딱지를 가진 개는 사람들에게 속속 잡혀 먹혀서 후손을 남기기 어려웠다. 그러나 등딱지가 조금이라도 사람의 얼굴을 닮은 개는 사람들이 다시 바다로 던져 넣은 덕분에 많은 후손을 남길 수 있었다. 개 등딱지 모양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셈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무라이 얼굴과 비슷한 등딱지를 가진 개들의 생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졌다. 마침내 보통 사람이나 보통 일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무섭게 찌푸린 사무라이의 용모가 개의 등딱지에 새겨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개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며 개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도태 혹은 선택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무라이와 더 많이 닮을수록 생존의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졌다. 마침내 단노우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무라이 개들이 살게 됐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인위 도태 혹은 인위 선택이라 부른다. 헤이케케의 경우 개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 길을 택해서 그런 등딱지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 선택에 간섭한 결과인 것이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종의 식물과 동물은 잘 키우고 또 어떤 것들은 죽여야 할지를 신중하게 선별해왔다. 우리는 유년기 시절부터 늘 봐와서 익숙한 농장, 가축, 과일, 나무, 그리고 채소 등에 둘러싸여 자랐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채소는 먼 옛날에는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농장에 조금은 편안한 삶에 저절로 적응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진실은 우리의 예상과 아주 다르다. 그들이 가진 특성의 거의 대부분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1만 년 전 지구상에는 젖소나 사냥개나 씨알이 굵은 옥수수 따위는 없었다. 이 동식물의 조상은 현재의 모습과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다. 그동안 인간이 그들의 번식과 특성을 지속적으로 조작해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특정 형질의 품종들만 선택적으로 번식시켰다. 예를 들어 목양견이 필요하면 똑똑하고 충성스러우며 양떼를 잘 지킬 줄 아는 개를 골라 양치기에 필요한 유전 형질을 조장하는 쪽으로 키웠다. 떼를 지어 사냥하는 개는 양몰이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엄청나게 커진 젖소에 젖은 우유와 치즈에 대한 인간 욕심의 반영이다. 현재 우리가 즐기는 알이 굵은 옥수수의 조상도 터무니없이 왜소했을 것이다. 현대 옥수수에 왜소했던 조상은 수만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갖추도록 인간에 의해서 번식이 조절되어 왔다. 그 결과 이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번식할 수 없는 처지로까지 옥수수의 유전 형질이 번영돼 버렸다. 헤이케케, 목양견, 젖소, 옥수수 등에서 볼 수 있는 인위도태의 핵심은 식물과 동물의 외형적 특성과 행동 형질들이 그대로 유전된다는 점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은 특정 변종의 번식을 조장하고 다른 변종의 번식을 억제해왔다. 전자는 우점종이 되어 마침내 크게 변성했지만 후자는 그 수가 크게 줄거나 혹은 멸종에 이르렀다. 인간이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을진데 자연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연적으로 유전 형질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자연 도태 혹은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근본적으로 변해왔음을 우리는 화석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유전 형질의 변화가 억겁의 세월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가 주인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이 극히 최근의 사건이라는 사실과 인류가 지구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동안 가축이나 채소가 겪은 변화의 정도가 얼마나 컸던가를 함께 고려한다면 생물의 변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화석에 남겨진 생명 진화의 기록에서 우리는 한때 번성했던 종들이 지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된다. 지구 역사에서 현존하는 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종들이 과거에 이미 멸종되어 버렸다. 그들은 진화라는 실험에 실패한 결과물이었다.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는 과정에서도 인간이 유도한 유전 형질의 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토끼는 중세 초기에 길들여졌다. 토끼는 프랑스의 수도사들이 처음 길들였다. 새로 태어난 토끼는 생선으로 취급되었으므로 교회력에서 육식을 금하는 날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수도사들이 토끼를 길들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커피의 재배는 15세기에, 사탕무의 재배는 19세기에 시작되었고 밍크는 아직도 가축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 양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축화 이전에는 양 한 마리가 고작 1kg의 거친 털도 채 못 만들었지만 1만 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고품질의 고운 털을 10 내지 20kg씩 생산해낼 수 있도록 유전 형질이 크게 변화되었다. 또 젖소 한 마리가 한 수유기 동안에 생산하는 우유의 양이 처음에는 수백 세제곱미터에 불과했지만 요즘에는 수백만 세제곱미터로 그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인위도태 또는 인위선택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두드러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면 수십억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연에서 진행된 자연도태 또는
자연 선택이 가져온 변화가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 세계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은 전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진화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자연 도태가 진화의 기작이라는 사실은 찰스 다윈과 엘프리드 러셀 윌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대한 발견이다. 100년도 더 전에 그들은 대자연이 생존에 더 적합한 종들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산성이야말로 자연 생물계의 특성이다. 자연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후손을 낳게 만든다. 그 많은 후손들 중에서 자연이 더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만 살아남게 되므로 결국 그러한 형질을 갖고 태어난 종이 선택적으로 번성하게 된다. 유전 형질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돌연변이는 순종을 낳는다. 그러므로 돌연변이가 진화의 동인이 된다. 수많은 돌연변이들 중에서 생존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수만이 선택되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생물은 하나의 행태에서 다른 행태로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종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의 기원이요 진화의 실현이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변종을 바로 만들지는 못한다. 사람은 유기 생물들에게 삶의 새로운 조건들을 접하게 할 뿐이다. 그 후에 자연이 유기체에 작용함으로써 변이성을 발견케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변이성을 선택할 줄 알고 변이성을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축적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줄 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에 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인간은 선택과 축적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또 품종을 개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의식 없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것들만을 보존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도 한다. 인간이 야생동물을 길들이거나 야생식물을 재배하는 작업에서 그토록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원리들이 어찌 자연에서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연에서는 생존 가능한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개체들이 태어난다. 함께 성장하고 있는 여러 개체들에 비하여 어느 한 개체가 특정 연령대에서든 혹은 특정 계절 동안만이든 아무리 사소한 이점이라도 일단 누릴 수 있거나 또는 그 개체가 주위의 물리적 환경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잘 적응할 수만 있다면 진화의 균형은 그 개체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이게 마련이다. 19세기의 진화론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한 토머스 헉슬리가 다음과 같이 한탄한 적이 있다. 다윈과 윌리스의 저작물은 어두운 밤에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한 줄기의 섬광이었다. 그 섬광으로 드러난 길은 그 길이 집으로 향하고 있든 말든 무조건 따라가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내가 종의 기원의 핵심 사상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나는 참담했다. 바보같이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나. 콜럼버스와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같은 소리를 중얼거렸을 것이다. 변이성,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환경 조건에서의 적응력과 같은 개념들은 우리 사이에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과 윌리스가 그 밤의 어둠을 헤쳐 없앨 때까지 종의 기원으로 이르는 길이 변이성,
생존 경쟁, 환경 적응 등의 개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중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과 자연선택 이론을 들었을 때 심히 붕괴했다. 아직도 붕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지구 생물들의 우아함에 감탄했다. 즉, 생물이 자기 기능 수행이 얼마나 적합한 구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한 다음 그것을 위대한 설계자에 대한 증거로 삼았던 것이다.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마저 가장 정교하다는 회중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뿐만 아니라 회중시계는 자기 조립이 불가능하다. 회중시계는 진자로 작동하는 벽시계에서 전자시계로 서서히 여러 단계를 거쳐 저절로 진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를 만든 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온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생명 현상의 다양성, 그리고 그 생명 형상들 배후에 숨겨진 복잡 미묘함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은 깊은 외경의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원자와 분자가 우연히 함께 들러붙어 미묘한 기능을 가진 생물로 변신하다니. 이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것으로만 들렸을 것이다. 생물마다 고유의 설계대로 만들어졌다는 생각,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제한된 역사 기록만 접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던 생명 현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였던 것이다. 위대한 설계자가 모든 생물을 정성 들여 만들었다는 생각은 모든 자연현상의 의미와 질서를 부여했고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아주었다. 인간은 여전히 그러한 삶의 의미를 갈망하며 현대를 살아간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마음에 들어하는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생물 세계에 대한 전적으로 인간적인 해석인 것이다. 그러나 다윈과 윌리스는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생각만큼 우리 마음에 들고 또 그만큼 인간적이지만 설계자의 존재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설명이었다. 자연 선택은 영겁의 세월 속에서 생명의 소리를 더 아름다운 음악 작품으로 조탁해왔다. 화석 기록이 위대한 설계자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설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종을 버리고 새로 설계해서 또 다른 종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화석 기록과 설계자의 존재 사이에 생긴 모순을 화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식물과 동물이 모두 그 나름대로 완벽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의 설계자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의도된 다양성을 실현할 수 없어서야 어디 말이나 되겠는가. 오히려 화석 기록들은 위대한 설계자가 저지른 시행착오의 과거와 그의 미래 예측 능력에 숨어있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위대한 설계자에게 결코 어울리는 속성이 아니다. 냉정하고 변덕스러운 기질의 설계자라면 괜찮겠지만 말이다.